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는데 첫째는 일단 혈액 자체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 부족한 경우에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창백하다거나 아니면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가 그 혈액이 흐르는 통로, 즉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가 그러니까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어디가 저린다거나 아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저희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보니까 가장 그 혈관 건강, 이게 순환이 잘 되도록 늘 이제 뭐 퇴근 후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일단은 이 혈액하면 과연 어떤 혈액 상태가 정말 건강한 상태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보통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그 자체가 아주 나쁜 성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체에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일단 세포를 파괴되는 걸 세포막이 파괴되는 걸 막아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성호르몬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데 그게 이제 과잉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몸을 좀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지만 그게 지나치면 이제 혈관에 쌓이게 돼서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동맥경화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안 돼서 정상 수치를 한 200 정도로 보고 200 이상이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LDL과 HDL이 있는데 되게 환자분들이나 보통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LDL이라는 것은 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세포에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LDL이 너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니까 그게 쌓이게 돼서 조금 나쁜 콜레스테롤로 지정이 되고 HDL은 반대로 이 몸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지방에서 이렇게 간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간에서 청소를 하게끔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이거든요. 그래서 LDL이 높아지면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HDL이 낮아지면 HDL은 많아야지 이게 간으로 청소를 하러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거여서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보실 때 LDL이나 중성지방은 낮고 HDL은 높아야 이게 좀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콜레스테롤 전체적인 이런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면 좀 정상적으로 혈액이 잘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 수치가 높거나 낮은 정상치를 벗어나면 아 나한테 약간 혈액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음식이겠죠. 그래서 너무 뭐 기름기가 많은 음식, 인스턴트 이런 거 조금 자제하시고 몸에 좋은 뭐 채소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잘 섭취를 하셔서 혈액 건강을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혈액에 좋은 음식, 피를 좀 맑게 해주는 음식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혈액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혈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적혈구가 작아서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혈관에 뭔가가 때가 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포화도가 말초까지 안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적혈구 수가 작은 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빈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 철분이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비타민 B12번, B12가 적은 경우, 그다음에 엽산이라 그래서 엽산이 작은 경우에 일단 그 적혈구 수치가 작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분이 많은 음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 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간을 네. 먹으면 그게 이제 철분 보충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빈혈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간을 좀 생으로 먹기가 조금 불편하시면 익혀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개 같은 어패류가 좋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거 조금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토마토, 이 빨간색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가 일단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주는데 영향을 주고, 한방에서는 역시 빨간색으로 대추가 좋고요. 그다음에 채소 중에서는 비트라고 있어요. 자주색 빨간색 레드 비트가 굉장히 그 빈혈에 좋기 때문에 조금 드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 혹시 본인이 고지혈증을 갖고 계시거나 동맥경화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일단 손발이 저리고 그다음에 자주 붓게 되고, 그다음에 이유 없이 자꾸 근육이 이렇게 뭉치고 좀 무겁고, 그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는 음식보다는 어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다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의원에 오셔서 침이나 부항 치료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경우는 음식 섭취로, 그다음에 좀 막힌 경우는 침이나 부항을 통해서 좀 이 막힌 고랑을 좀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주로 이제 가래가 많고 조금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 사실 가래라는 거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게 폐로 가는 그 통로가 기관지인데, 이 기관지에는 점막이 있어서 거기서 약간 촉촉한 액체가 늘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뭐 세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자체 정화장을 거쳐서 그 부산물이 가래라는 형태로 밖으로 뱉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염증 상태가 계속 많아지는, 특히 이분처럼 기관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가래량이 많아지는 그런 기관지 염증 자체를 기관지염이라고 하는데, 일단 급성 기관지염과 만성 기관지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급성 기관지염은 급성적으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기침도 하고 가래도 나오는 현상인데, 보통은 이제 그거를 그냥 흉부 감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일단 감기가 걸렸을 때는 보통은 이제 항생제를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 미국에서 일단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약 70% 정도가 불필요한 항생제를 조금 남용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항생제를 줄이고 본인의 어떤 면역력을 높여주는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수분을 많이 먹고 이렇게 좀 휴식을 통해서 자기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데 단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이 기관지 염증이 폐로까지 퍼지면, 특히 노약자라든지 원래 CP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폐렴으로 이렇게 약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급성 기관지염은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 환자분처럼 만성 기관지염 환자는 최소한 2년 이상 1년에 3개월 이상의 기침과 가래 이런 기관지염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만성 기관지염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는데, 일단 만성 기관지염은 급성과 다르게 외부 바이러스의 문제기보다는 평소에 좀 흡연을 많이 해서 기관지가 많이 상해 있다거나 아니면 직업 환경상 굉장히 그 유해 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무슨 탄광에 근무를 하신다거나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곳,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미세먼지에 저희가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이 노출된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이 기관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계속 기침이나 가래가 나와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대기 오염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 분들도 이런 만성 기관지염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약간 급성과 만성 기관지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은 첫 번째 기침, 그다음에 가래가 처음엔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환자분처럼 약간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심해지면 기관지 확장증이라 그래서 이 기도 점막이 상하면서 이렇게 패이게 되면 계속 그 안에 염증 물질이 고이게 돼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가면 나중에는 약간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만성에서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양약을 계속 드셨는데, 특히 급성보다는 만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양약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치료보다는 한약에서 한방으로 일단 기관지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관지 폐와 기관지의 면역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한방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 환자분께서 한방 치료를 아직 안 받아보셨으면 조금 한방 치료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지염은 한약에서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이제 기관지염이라 그러면 보통 폐 기능만 생각을 하시는데,
인체의 장기 중에서 기를 주관하는 장기는 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폐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기관지염이 만성적으로 생기는데 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지나 폐는 약간 촉촉해야지 그게 문제가 없는데 폐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점막이 많이 말라 있는 경우에 이렇게 폐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폐음 부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폐음을 보충해주는 맹문동이나 이런 약을 써서 일단 윤폐,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폐 기운 자체가 기를 주관하는 폐 기능 자체가 이게 많이 이렇게 저하가 돼서 폐의 어떤 그 운동력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때는 폐기 부족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환기 같은 약간 보기제를 써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폐 이외에도 몸에 음액을 말리는 어떤 기전이 작동을 하면 몸에서 물과 불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경우냐면 음이 부족한 경우, 곧 물이 부족한 경우는 뭔가 비정상적인 열이 많을 때 화가 많을 때 이게 몸의 음액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몸에 화가 났든 심장에 화병이 있는 경우에도 사실 이게 약간 폐음 부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화가 있다거나 또 하나 비위, 소화 기능에 위열증이라 그래서 열이 너무 꽉 차 있는 경우에도 계속 이 비정상적인 화열이 몸에 있던 건강한 음액을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이런 화가 조금 치성한 경우에는 오히려 화를 치는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런 해수나 기침 이런 거는 노약자분들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많은 원인이 일단 폐는 기를 받아들이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인체의 정을 이렇게 저장하는 장기는 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신주납기라고 해서 폐에서 받아들이는 기를 저 아래 저장을 했다가 온 몸에 이렇게 퍼뜨려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거나 아니면 좀 병이 오래되신 경우에 이런 신장의 가장 뿌리가 되는 힘이 약해져 있을 때도 신기가 허할 때도 이런 좀 만성적인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기관지염 또는 뭐 이런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신정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보약계통, 무슨 녹용이나 이런 것을 써서 보약을 써서 일단 신정을 조금 채워주었을 때 일단 폐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정확히 판단을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또 마지막으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팁 박소연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예전에 할머니들이 아이가 기침을 많이 하면 배를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쵸. 기관지가 말라가는 그런 마른 기침을 할 때는 배를 갈거나 혹은 중탕을 해서 거기에 꿀을 타서 하면 기관지가 좀 촉촉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래가 조금 끓으면 거기다가 도라지나 귤 껍질 같은 걸 말려서 같이 좀 끓여 드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보통 이제 기침을 하시면 은행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은행은 물론 은행도 기관지에 좋은 약이긴 하지만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그걸 많이 드시게 되면 독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은행은 하루에 한 10개 이내로 볶아서 드시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